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의적인 명령을 강행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기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형 산불이 강릉 경포 일대를 휩쓸고 간 지 1년이 지났지만 절반이 넘는 이재민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복구는 물론 책임 여부를 밝히는 수사도 별다른 진척 없이 더디기만 한데 일부 이재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조건부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가운데 사람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데이터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에서 수온 급증으로 인한 백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차가운 해류가 유입되지 않으면 산호가 대규모로 폐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유지 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이 차관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각 수련 병원장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와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포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큰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산림 곳곳에는 화마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지 못한 이재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초속 30m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강릉 경포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축구장 170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주택과 펜션 등 건물 200여 동이 불탔습니다. 당시 화마가 휩쓸고 갔던 산자락입니다. 불탄 나무를 잘라내면서 이렇게 민둥산이 됐고 곳곳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복구 대상 산림 가운데 절반 정도만 어린 나무를 심었고 나머지는 내년쯤 심을 예정입니다. 이 나무들이 다시 자라 예전처럼 울창한 모습을 되찾으려면 수십 년의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주택 복구도 더디기만 합니다. 전체 이재민 550여 명 가운데 250여 명은 아직도 임시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국민 성금으로만 새 집을 짓기는 어렵고 또 빚을 내자니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땅도 자기 터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난감하지.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산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전의 책임이나 과실이 있는지 밝히는 수사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1.5m 이내의 장애물은 제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본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고압선하고 약 8m에 이격돼 있는 소나무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지친 일부 이재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전기줄 단선에 의한 발화라고 명확히 나왔는데 한전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강릉의 대표 관광지 경포 일대를 초토화한 산불이 난 지 1년.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처럼 산불은 수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강릉 산불 피해 주민 역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피해 배상이나 실화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난 산불. 고압 전선에서 튄 불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전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한전 직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모두 무죄.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직원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랜 기간 법원이 지정한 분야별 전문 감정 평가사 피해 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나온 감정 금액 가운데 1심 법원은 한전 책임을 60%로 못 박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인데 산불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항소심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난 산불은 5,6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3%는 등산객 실화, 나머지 25%는 논이나 밭,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과실 또는 부주의든 방화든 모두 처벌 대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산불을 낸 실화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불이 가장 잦은 강원 지역에서 최근 2년간 산불 관련 판결 10여 건 가운데 실형이 내려진 건 단 한 건. 재작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 방화범을 빼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산불 실화자가 개인일 경우 피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산불 원인자가 명확하더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산불. 긴 재판 절차에 배상은 더디고 처벌 수위는 낮아 경각심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 섬에서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3일 밤 남술라웨시주 타나 토라자군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2개 마을이 쓸려 내려갔고 산에서 밀려 내려온 진흙과 바위 등이 집들을 덮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칼레 마을에서 15명, 남 마칼레 마을에서 4명이 각각 숨졌습니다. 또 산사태 잔해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2명을 찾고 있지만 통신선이 끊어지고 악천후와 불안정한 토양 때문에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전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기 막바지 많은 비가 더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마트라 섬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숨졌고 여전히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다시 백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수심 150m에서도 백화 현상이 관측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몇 주 안에 차가운 해류가 유입되지 않으면 대규모 폐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연구팀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심 150m의 깊은 바다에서도 생기를 잃고 하얗게 변한 산호들이 확인됐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산호와 공생하던 작은 조류가 사라져서 나타나는 백화 현상입니다. 이대로 백화 현상이 계속되면 성장이 멈추고 결국 폐사하게 됩니다. The bottom layers of the ocean, even though they're colder, they are also warming. Same way that the top layer is. 얕은 바다에선 이미 지난달부터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화 현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백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해양 열파 현상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Between 80% to 90% of the ocean that recorded marine heat waves. The marine heat waves have a very strong influence on coral bleaching.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바다가 식을 줄 모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극지방을 제외한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21.07도로 역시 3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수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산호가 대규모로 폐사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난 8년간 5번의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었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수온이 정상화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호주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건부 운행이지만 실제 도로를 달리는 수준인데 사람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남았을까요?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 개입 없이 버스가 스스로 주행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곳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전국 34곳뿐입니다. 별도의 특례 제도라든가 아니면 임시운행 허가 제도라는 것들을 두지 않으면 자율차가 다닐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도로 모습은 물론 가로수까지 실제 도로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공간입니다. 국내 기업이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만든 가상 공간으로 실제 상황에서 재현하기 힘든 끼어들기나 무단횡단, 천재지변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많을수록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정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데이터가 정말 많이 모아지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선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가 클라우드 안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접근성을 제한하고 보안을 높이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국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와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해외 기술과 이제 해외 자본에 이제 잠식이 되게 되면 굉장히 국가 안보적으로 좀 위험에 취할 수 있다라고. 인구 감소로 미래 교통 서비스가 줄어들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까지 떠오른 자율주행 기술. 국내 자율주행의 현주소와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 자율주행차 도로를 달린다는 오는 18일 YTN 사이언스에서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과학도시. 사실 뒷 배경만 봐서는 오늘은 짐작이 안 갑니다. 어딘가요? 네, 오늘 둘러볼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요. 불안정한 정치적인 환경과 또 부족한 인프라로 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최근에는 이 IT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입니다. 네. 원래 1980년대까지는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라고스였는데요. 이 라고스가 나이지리아의 서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1990년대 들어서 수도가 아부자로 이전됐습니다. 이후에 아부자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이 아부자가 서아프리카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프리카에서는 선도적으로 IT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또 인프라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과학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네. 과학도시에서 아프리카 도시를 다룬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과학도시에서 다룬 아프리카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유일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집트 자체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 걸쳐서 있는 나라이고요.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서남아시아에 가까운 도시여서 사실상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도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프리카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납치 같은 테러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국가적으로 치안도 좋지 않고요. 또 기후도 극단적으로 덥고 또 시설 인프라나 의료 체계도 좋지가 않아서 이 전염병도 잦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들어만 봐도요. 사실 아부자, 국제뉴스에서 이제 위험한 사건들 이런 소식으로만 접했던 도시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부자는 나이지리아의 계획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그럼에도 이 여러 차례 이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저희가 뉴스에서 접했을 겁니다. 네.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들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2011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자살폭탄으로 유엔 건물을 폭발시켜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2014년에는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아부자의 한 버스 터미널을 테러해서 무려 200명에 가까운 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부자 지역은 아니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2014년에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270여 명이 이 보코하람에 납치되는 일도 있어서 네. 그때 이 나이지리아의 치안과 테러 문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납치됐던 여학생들 다수가 여전히 실종 상태고 또 돌아온 일부 여학생들도 이 PTSD를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 아부자를 포함해서 이 나이지리아가 외교부의 적색 경보 국가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또 체류자가 있어도 체류자는 웬만하면 출국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사실 해외랑 교류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부자에 IT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부자는 2010년대에 들어서서 이 ICT 발전을 위해서 통신, 혁신, 전자경제 부처를 신설했습니다. 네. 특히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IT 인프라를 갖추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화웨이가 이 아부자를 비롯해서 나이지리아의 이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 ICT 훈련 센터를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IT 강국이죠. 인도의 IT 교육 기업도 이 아부자에 여러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소프트 개발이라던가 네트워킹,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도 이 나이지리아 전반의 디지털 경제 계획, 이 기술과 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부자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와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 정부까지 아부자를 이 기회의 땅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프라가 워낙 부족한 상태여서 단기간에 이 스마트 도시라던가 IT 강국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은 IT 기술 발달이나 인터넷 접속은커녕 이 아직은 전력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또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인데 이 전력망이 부실하고 이미 깔려진 전력망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이 전력 생산량의 절반도 이 전국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자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수시로 대규모 정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투자도 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 2021년에 나이지리아가 뉴스 IT 부문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아프리카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이 나이라를 공식 출시한 건데요. 이 나이라 상당히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라라고 불리는 이 전자화폐는 나이지리아의 전통 화폐인 나이라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기존 화폐와 함께 공식 통화로 쓰일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했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이 도입된 화폐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기존 나이라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네.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없어서 진짜 화폐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이지리아가 이 나이라를 개발한 거는 이 암호화폐 유행에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나이지리아의 기존 화폐인 나이라의 가치가 하락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암호화폐에 한때 관심을 크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정부 국채를 사다가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청년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점점 암호화폐를 대체화폐로 쓰고 더 사들이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자 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암호화폐가 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이 된다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고 또 이 나이라를 개발하는 데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2021년이면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좀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도입하고 3년 정도 이제 됐는데 지금까지 이 나이라 평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나이라의 출시가 3년이 조금 더 넘은 시점인데요. 이 전자화폐 도입의 주된 목적 몇 가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나이지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지갑은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좀 더 쉽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자화폐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불편 사항들이 보고가 됐지만 점차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거래 효율성도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기술이 좀 발전했다는 겁니다. 또 이 나이라를 통한 이 거래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부패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 효과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뭐 때문이죠? 네, 가장 큰 문제가 이 전자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전자화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인프라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국민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기대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이 실물 화폐, 그러니까 지폐를 구하려고 이 은행에 줄을 서기도 하는데 점점 시중에 화폐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나라 곳곳의 은행 안에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 상인들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기업들도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전력망이라던가 또 IT 기기와 같은 인프라 보급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다 보니까 벌어진 혼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였습니다. 뭐 정말 영화 얘기지만 와칸다 같은 도시로 좀 발전하려면 투자도 좋지만 인프라가 차근차근 발전하고 또 국민들의 이해도도 좀 함께 발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소식과 함께 이른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불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인데요. 실제로 4월은 연간 산불 발생의 22%를 차지할 만큼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규모가 여의도 전체 면적의 138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이 잦은 봄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